집행문에 대해서 오늘은 집중적으로 보도록 하죠. 집행문의 의 등에 대해서 여기 써놨어요. 일반적으로 집행권원을 취득해서 그 청구권, 뭐 어떤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내용적으로 청구권의 뭐 주체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살펴봤을 때 지금 집행을 함에 있어서는 변동이 없다면 아까 말한 대로 보통 집행문을 받으면 돼요. 그렇지만 판결을 확정하고 집행에 들어올 때까지는 시간의 흐름이 있으니까, 시간의 간격이 있으니까, 시간의 흐름이 있으니까 뭔가 변동도 생길 수 있다라는 거죠. 변동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변동 상황을 반영해 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변동이 없다면 아까 말한 대로 그냥 보통 집행문을 받으면 되죠. 보통의 집행문을 받으면 되죠. 그래서 시간적 간격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건 기록을 자체를 갖고 있지 않는 집행기관이 거꾸로 이쪽서 그쪽으로 다시 되돌아가서 살펴볼 수는 없는 거니까 그런 시간적 간격 상황, 집행권원 확정된 판결, 예를 들어서 확정된 판결 집행권원과 지금 집행에 실제 왔을 때 사이의 간격을 니네 쪽에서 챙겨서 보내라라는 거죠. 니네 쪽에서 챙겨서. 내가 그쪽 가서 못 챙기니까.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그런 것까지 조사하여 집행권원이 제대로 집행력을 갖고 있는가를 판단하도록 하는 것은 적당하지 않고 또한 신속한 집행을 져야 한다. 여기서 그거 챙기는 데는 시간적 필요가 있다면 져야 한다. 그래서 현재 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집행권원을 내준 그런 데서 문제의 지금 집행을 하려는 그 부분에 있어서 집행권원이 강제 집행을 실시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점을 공권적으로 공증받도록 하려는 취지에서 집행문제도가 생겼다. 이해되겠죠? 그런 이야기가 써 있네요. 다만 경우에 따라서 예외적으로 집행권원만 갖고 집행문 부여 없이도 할 수 있는 예외가 있다. 원칙적으로 집행문이 필요한데 원칙적으로 집행문이 필요하다. 예컨대 가집행 선고 있는 종국 판결도 집행문이 필요하다. 그런데 신속 간이성의 요청 때문에 지급명령의 경우라든지 이행 권고 결정이라든지 가압류 가처분은 원칙적으로 집행문 부여 없이 가능하다. 집행문 부여가 필요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집행문조차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변동 상황이 없을 때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라는 말은 보통 집행문이고 그 경우도 뭐가 변동이 있을 때는 경우에 따라서 필요할 수는 있는데 아무런 변동이 없을 때 판결과 같은 경우는 그래도 보통 집행문이 필요한데 이 경우는 예외적으로 필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전 등기 정구 이행 판결 같이 지금 이게 금전 청구가 아니라 금전 채권이 아니라 비금전으로서 항상 문제되는 건 여러분이 뭐 민사법 종합이라든지 기타 이 민사실무에서 항상 문제되는 게 이전 등기 청구권에 대해서 이전 등기 청구권 등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데 하여튼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 즉 이전 등기 받으려고 할 때 그 경우 이제 자주 등장하는 게 뭐예요? 내가 채 잔대금을 치르지 않았다든지 해서 결국 이게 단순한 이행 판결이 아니라 잔대금 치르고 받아라 라고 상한 이행 판결이 나올 때 그것을 이제 어떻게 볼 거냐가 조금 이질적이죠. 계속 그게 어떻게 나와요? 이전 등기 청구권은 계속 우리가 어떻게 돼요? 가집행을 붙이지 않는다. 뭐 이런 게 항상 체킹되고 이 이전 등기가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이런 측면에서 약간의 독특한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 상환이행으로 나왔어도 아까 상환이행은 집행문 부여 단계에서 체킹한다 아니다 할 때 선이행은 집행문 부여 단계에서 체킹해서 갖추는 거고 그 다음에 상환이행은 집행 개시의 단계에서 체킹하는 건데 이전 등기 청구 부분에 붙은 이 동시이행 부분은
이게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은 곧바로 집행이 되는 거니까 강제 집행 단계에서 체킹하기에는 이미 늦어요. 개시 단계에서는. 그러니까 그거는 집행문 부여 단계에서 체킹한다. 그게 하나 특이성이 있는 거죠. 이전 등기 청구의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이런 청구에 있어서는 그 경우에 집행문 부여의 요건이 된다. 집행문 부여의 요건이 된다. 이게 계속 시험 등에서 물어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정도요. 요 이야기가 그거네요. 부동산 이전 등기 이행 판결 같이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도 일반적으로는 따로 집행문이 필요하지 않은데 이 경우에 금전지급을 조건으로 상환이행으로 된 경우같이 반대 의무가 붙어 있을 때는 집행문이 필요하다. 집행문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집행 개시의 요건이 아니다. 집행 개시의 요건이 아니고 집행문 부여 단계에서 집행문을 부여받아서 집행 신청을 해야 된다는 거죠. 다시 정리한다면 이전 등기 이행 판결같이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도 따로 집행문이 필요하지 않은 게 원칙인데 단순한 이전 등기 판결의 경우는 그런데 반대 이행이 붙은 동시이행 같은 게 붙은 경우에는 이게 집행 개시 단계에서 체킹되는 게 아니라 집행문 부여 단계에서 체킹된다. 집행문 부여 단계에서 체킹돼서 집행문 부여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조건 성취 집행문이 있어야 되는 셈이 된다라는 거죠. 되겠죠? 이러한 집행문 부여 절차는 강제 집행을 신청하려는 채권자가 집행문 부여 기관에 신청을 한다. 그럼 집행문 부여 기관이 어디냐? 아직 이게 지금 강제 집행을 담당하는 기관 쪽에서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사건 기록이 있는 법원의 사무관 등이 내어준다. 사건 기록이 있는. 예, 근데 확정 판결에 있어서 판결이 확정된 그 사건의 기록이 있는. 다만 집행증서의 경우에는 집행증서는 법원이 게재되지 않는 이런 집행권원이죠. 그러니까 어디 가서 받냐면 그 원래 집행증서 만들었던 공증사무소 가서 그 공증사무소 가서 받아서 이제 강제집행 이쪽 함에 있어서 집행문을 부여받아 와야 된다. 관련 조문 거기 있네요. 집행법 28조에 보니까 집행문은 신청에 따라서 1심법원. 그러니까 이 기록이 확정되면 대법원에 있는 게 아니고 어디에 있어요? 그 기록이 어디에 있어요? 1심법원으로 가요, 보통. 이 판결문은 1심법원에 가 있어요. 그러니까 1심법원의 사무관이 내어주며 만약에 아직 확정이 안 됐으면 상급심에 있는 때는 그 법원의 법원 사무관 등이 내어준다. 이런 거죠. 공증인이 작성한 증서의 집행문은 59조에 보니까 이게 집행법에 있어요. 그러니까 공증인 집행증서가 공증인법에 있는 게 아니고 여기 민사집행법에 있어요. 공증제도 자체는 공증인법에 있는데 이 집행문, 집행증서, 집행권원 이런 것에 관한 거는 집행법에 있으니까 공증법 가서 찾아보면 없어요. 이것 공증인법 가가지고 보면 공증인법에 있는 게 아니고 이쪽 집행법에 있어요. 한편 단순 집행문과 달리 조건성취 집행문 또는 승계 집행문의 경우에는 조금 뭔가 이게 복잡한 것을 체킹하는 거니까 보통 집행문은 뭐 집행문이라고는 하지만 변동이 없는 것을 나타내주는 것에 그치는 건데 이 조건성취나 승계 집행문의 경우는 조금 뭔가 이게 복잡한 그런 거가 들어가 있는 거니까 그 법원 사무관 등이 내주는 건 맞는데 종래 재판장이 명령을 해서 내주는 식의 재판장의 명령이 하나 껴 있었는데 한편 또 사법보호자관 제도가 생기면서 이게 잘 틀이 중복되는 틀로 지금 어느 한쪽을 없애는 즉 사법보호자관 제도로서 사법보호자관이 이것을 관장하도록 해놨으면 지금 재판장이 명령을 한다는 것을 삭제했으면 심플해지는데 그건 그대로 놔둔 채
지금 사법보좌관 제도에서 집행문 부여에 대해서 보좌관이 명령을 관장하도록 해놨기 때문에 이 두 조문이 다 살아있어서 지금 약간의 논의는 있는데 뭐 사법보좌관 제도를 살린 마당에 사법보좌관의 명령으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조문상으로는 그게 종래 재판장이 명령으로 하는 것을 놔둔 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약간 혼선이 있다, 그 이야기예요. 아마 사법보좌관이 더 늦게 생기고 뭐 사법보좌관한테 이걸 맡기려고 했던 의도에서 새로 보좌관 제도 등을 만들면서 이것도 하나의 보좌관의 관장 업무로 했기 때문에 사법보좌관의 명령으로 하는 것으로 하는 게 지금 의도인 건데 그 조문이 살아있어 가지고 혼선이 있다. 양쪽의 관계를 정비하지 않아서 이 부여에 대해서 조건 성취나 승계 집행문은 조금 이제 원래의 집행권한에 대해서 변경이 있는 이런 내용 때문에 이제 부여받음에 그런 거가 조금 단순한 보통 집행문보다는 뭔가 보이는 그 내용이 있는 건데 그것을 재판장의 명령이라는 것에 걸쳐서 하도록 되어 있던 게 지금 사법보좌관이 관장하도록 했다. 조문상 근데 그냥 놔두는 바람에 혼선이 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행법이 32조가 있고 그다음에 법원조직법에 따라서 사법보좌관 규칙에서 보면 이게 그 사람의 사법보좌관의 업무 내용이 되니까 그렇다. 이 이야기를 쭉 써놨어요. 집행문 부여 요건은 어느 강제 집행이더라도 집행권원이 집행력을 가지는 것이 강제 집행의 전제로 필요하다. 그래서 집행권원이 집행력을 가지는 것이 집행문 부여의 가장 기본적 요건인데 하여튼 만약 그게 판결이라면 확정되어 있을 것, 그 다음에 그 청구권이 기재되어 있을 것, 그 다음에 그게 지금에도 계속 효력이 있어야 되죠. 만약 확정 판결의 경우라면 어떤 상황이 있을 수 있냐면 재심에 의해서 취소되면 이거 더 이상 그것으로 집행하면 안 되겠죠. 확정됐다라는 것이 결국 취소가 돼버리면 만약에 그런 상황이라면 그렇게 되겠죠. 그것을 이제 집행문 부여에 있어서 체킹을 하는 거죠. 물론 이제 주체가 변동이 있다든지 하면 좀 이따 이러한 보통 집행문이 아니라 승계 집행문이 가는 거고 그 청구권에 반대급부가 걸려 있다. 그 반대급부가 이제 선의행 같은 경우는 집행문에서 조건 성취를 했느냐 뭐 보고서 내준다든지 뭐 이런 게 있는데 기본적으로 그 청구권이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효력을 갖고 있어야 되죠. 그게 중간에 청구권 자체가 취소되어 있으면 확정 판결이 취소되어 있으면 재심에 의해서 그러면 안 된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집행문을 부여하기 위해서 하여튼 가장 기본적인 거죠. 그래서 집행문을 만약 부여받지도 못했으면서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는 있는데 그럼에도 집행 착수까지 이른 때는 채무자가 집행에 관한 이의를 할 수는 있다. 그럼에도 뭔가 때문에 우여곡절 커트되지 아니하고 집행문도 없이 뭐 이렇게 집행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면 집행에 관한 이의 신청을 할 수는 있다. 뭐 이런 거죠. 집행 이의 사유가 되는 것이죠. 되겠어요? 그 다음에 집행문에 뭐 용어상 제도 집행문, 그 다음에 수통, 여러 통 받는 이런 집행문 제도가 있어요. 왜냐면 지금 판결은 하나잖아요. 판결 정보는 하나인데 그걸 갖고 여러 개의 대상 물건을 갖고 집행을 한다든지 할 때 뭐 여러 통을 받는다든지 또는 한번 받아서 하려다가 뭐가 제대로 이 결론까지 못 갔을 때 다시 한번 받는다든지 이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집행문을 제도 2번 받는다. 의미 수통, 여러 통 받는다. 그런 제도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쭉 읽어보면 돼요. 동일한 집행권한에 기해서 집행기관의 관할을 달리하는 여러 지역에서 하려니까 이 집행권을 하나 갖고 집행문은 여러 통 부여받는다.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집행문을 받았다가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다시 제도 또는 받았던 것이 뭔가 실효적으로 쓰이지 못한 채 했을 때는 그 반납하고 다시 받는다든지 뭐 이런 제도 다시 한번 이런 의미죠. 제도 이런 집행문을 받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그 사유에 대한 소명이 필요하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그런 개념이 있다라는 정도 됐고요. 관련 조문
계속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네요. 그 다음에 목차 바뀌어서 집행문의 종류는 아까 설명했듯이 단순한 집행문, 보통 통상적인 이 단순한 집행문, 보통 강제 집행의 경우에 집행권한에 표시된 당사자가, 그러니까 아까 여기다 그렸던 단순 집행문, 그 다음에 조건 성취 집행문, 승계 집행문, 이런 세 종류의 집행문을 우리가 교과서적으로 볼 수 있는데, 아까 내가 조건 성취 다음에 승계 집행문의 용어가, 그 승계는 변론 종결 뒤에 승계의 입만 커버하는 건 아니라서 혹시 용어상으로 뭐 적절한지 이런 이야기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단순한 집행문은 내용상 집행권한에 뭐 더 변동은 없는 거예요. 그대로 집행할 수 있도록 공증해서 붙여주는 뭐 그런 단순한 집행문이다. 이 경우에는 집행권한의 집행명만 확인할 수 있다면 강제 집행을 개시하여도 되므로 집행문 부여에 일반 요건이 구비되어 있으면 집행문은 그대로 부여된다. 이렇게 특별히 문제되지 않는 경우를 우리가 단순 집행문이라고 부르는데, 이 경우는 현재 그 집행력이 살아있음을 공증하는 정도에 불과한 뭐 그런 집행문이다. 두 번째, 조건 성취 집행문은 예컨대 판결문에, 확정 판결에 있어서 그 판결 내용에 조건이 붙어 있는 경우에 그러한 조건의 성취가 확인되어야 비로소 집행문을 부여한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강제 집행 개시를 할 수 있다. 정지 조건의 성취의 경우이다. 반면 조건이 붙어 있다고 하는데 해제 조건의 경우는 어때요? 여러분이 정지 조건, 해제 조건 그 개념 이해해보세요. 정지 조건은 그런 것이 충족돼야 그게 이제 발생하는 거니까 그걸 요 단계에서 확인하는 건데, 해제 조건은 뭐예요? 이미 그런 권리가 있는 건데 자칫하면 이제 그 조건에 의해서 충족되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그림 보면 해제 조건의 성취는 청구권의 소멸 사유이므로 상대방이 주장 증명 책임을 진다. 상대방이. 해제 조건은 굳이 여기서 그냥 별게 없으면 그 청구권이 살아있는 거잖아요. 정지 조건은 그 청구권이 지금 정지 조건을 충족해야 발생하는 셈이 되는, 효력이 이렇게 살아나는 이런 개념에 대해서 해제 조건은 지금 잘 있다가 조건이 되면 없어 소멸돼야 되는 거니까, 이 경우는 오히려 누가 반발해야겠어요. 상대방이 주장증명 책임이 되면서 반발해서 주장증명 책임을 지는 내용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정지 조건의 성취. 한편 기한의 도래는 불확정 기한은 불확정적인 거니까 확정된 날짜 같은 게 아니니까 요 단계에서 체킹되는데, 확정된 거는 심플하게 그 날짜 지났다든지 하면 되니까 요 단계에서 체킹하는 게 아니라 집행문 개시 단계에서 체킹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체킹하는 기한은 불확정 기한을 체킹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반대 의무도 여기서는 상환적인 의무는 여기서 체킹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는 선이행 먼저 해줘야 되는 거를 체킹하고, 상환이행적인 것은 집행 개시 단계에서 체킹을 한다 라는 것이죠. 여기서 또 한 번 나오네요. 근데 주의할 것은 또 한 번 나오는 아까 그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에 대해서 집행 개시의 요건으로 하지 않고 집행문 부여 요건으로 하는 이 반대 의무의 이행이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이런 내용의 판결에 있어서 반대 의무가 걸려 있을 때는, 일반적인 인도 청구, 그럼 인도 청구 같은 경우에 물건 넘겨받으려면 너도 매매 대금 치르고 물건 넘겨받아라, 이런 반대 의무가 있을 때, 반대 의무가 걸려 있을 때의 경우에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경우에 있어서 반대 의무가 상환으로 연결되어 있을 때의 경우와 비교해 보면 여기에 차이를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선이행이 아닌 동시이행적인 것은 인도 청구에 동시인도가 붙었을 때는 집행 개시의 요건인데,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이전 등기 청구 이런 사건에 대해서
반대급부에 이행이 걸려 있을 때는 이 경우는 집행문 부여 단계에서 체킹할 요건이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주의하면 되죠. 그래서 이걸 다시 표로 그려놨더니 이 세 가지 표를 이해해 보면 되죠. 인도에 상환이행이 걸렸을 때는 강제집행 개시의 요건이다. 근데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에 이 상환 반대급부가 있을 때는 이 경우는 집행문에 있어서 부여 요건이다. 원래는 강제 가집행 자체가 안 되고 곧바로 이거는 집행으로 집행 단계에서 완료되는 것이다. 뭐 이런 설명까지 했네요. 그다음에 선이행 판결은 말소 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뭐 이런 경우 받은 다음 원고에게 이 경우에 예컨대 근저당권 말소 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라고 했을 때의 선이행 판결, 이 경우에 있어서 먼저 선이행이니까 돈 이행하는 거 집행문 부여 요건이 된다 라는 것이죠. 집행문 부여 요건이 된다. 그래서 뭐 지금 세 가지 단계, 일반적인 선이행 판결은 집행문 부여 요건이고 일반적인 상환이행 판결은 강제집행 개시 요건인데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상환이행 판결은 일반 상환이행 판결과 같이 강제집행 개시 요건이 될 것 같이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런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의 특성상 집행문 부여의 요건이다. 이 설명이죠.